매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 비장애인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 마련된 날인데요. 일상생활에서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과 또 사회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한 세계 각국의 지원 제도는 어떤 모습일까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궁금한 이야기, 오늘도 글로벌 Y에서 알아보겠습니다. 뉴질랜드는 이른바 그룹홈이라는 소규모 주거 형태를 통해 장애인이 가족과 독립된 공간에서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권리와 복지를 위해 정부와 지역 비영리 기관이 협력한 안정적인 제도가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준섭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맛있는 냄새에 사람들이 하나둘 식탁 주변에 모여듭니다. 일반 가정집과 별반 다를 것 없어 보이지만 이곳은 사실 성인 발달 장애인들이 함께 살아가는 공간입니다. 소규모 인원이 함께 거주하며 생활 전반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받도록 한 주거 모델입니다. 자는 거라든가 먹는 거라든가 어디 이제 그 액티비티 나가는 거라든가 이 친구들이 전반적으로 독립적으로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밖에 나가면 어느 정도 긴장을 했다가 자기의 익숙한 공간에 들어오면 굉장히 그 편안함을 느끼죠. 자고 일어나 이불을 개고 공원을 산책하며 하루를 시작하는 일. 누군가에게는 소소한 일상생활이지만 일부 장애인에게는 습관을 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장애인들이 이러한 일상부터 스스로 꾸려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 이 제도의 핵심입니다. We provide services for people with intellectual disabilities, normally from they have to be at least 18 years old and older, depending on a family member to get to do stuff, and also they can grow into who they want to grow into being, is living their life and growing, because sometimes, when you live under your parents all the time, you don't get to grow how you should. 뉴질랜드에는 전체 인구의 17%인 85만여 명이 장애를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중 75만 3천 명인 88%가 성인입니다. 뉴질랜드 정부는 지역 비영리 단체와 협력해 장애 수당과 주거 지원은 물론 고용 기회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일정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자는 취지인데 개인이나 가정의 몫이 아닌 사회와 국가에서 책임질 문제로 보는 겁니다. 제일 고마운 것은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 사회의 문제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A시점 사고를 당했거나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경우에는 이거는 부모의 몫이 아니고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 주니까 정말 좋았죠.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많은 이런 단체들이 나라에서 운영하지 않아요. 주로 그 단체가 어느 곳에 펀드를 신청을 해서 펀드를 받아서 운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비용을 가지고 저희 교육비나 활동비를 이렇게 내셔서 본인 부담금은 거의 없이 그렇게 이용을 하고 계세요. 그 뉴질랜드 정부는 장애를 갖고 있는 친구들한테 친구들 엄마한테, 부모님들한테 돈을 줘요. 장애인의 생활 안정과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다양한 정책과 노력을 이어가고 있는 뉴질랜드. 장애인과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모범 사례가 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YTN월드 이준섭입니다. 이처럼 장애인의 진정한 자립이란 단순히 생계를 유지하는 개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스스로 선택하고 살아갈 수 있는 권리입니다. 캐나다에서도 이 발달 장애인의 일상 속 자립을 위해서 지역사회와 비영리 기관이 힘을 모아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는데요. 어떤 모습인지 이은경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진지한 얼굴로 영상 편집을 배우는 사람들, 영상 콘텐츠를 만들면서 기술적인 훈련은 물론 보람도 함께 느낍니다. 발달 장애인의 자립을 돕기 위해 캐나다 밴쿠버의 한 비영리 기관이 일주일에 한 번씩 진행하는 수업 시간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매주 화요일마다 그 영상 편집 돕고 있고, 그리고 매주 토요일 날
그 화이트 스팟이라는 그 식당에서 매주 토요일 날 일합니다. 또 어떤 때는 재미로 작곡하기도 하고요. 다양한 일상 프로그램은 물론 다른 가정과 함께 생활하는 이른바 홈쉐어링 제도를 통해 성인 발달 장애인 20여 명의 자립을 꾸준히 지원하고 있습니다. 타인과의 소통이 어려울 수 있는 장애인에게 가족 이외에도 안정적인 인간관계와 사회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겁니다. 시어앤나우의 궁극적인 그 목표는 부모가 죽은 이후에 우리 장애자녀의 삶을 어떻게 준비해 줄 것인가, 이게 가장 큰 질문이거든요.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거리를 만들면 좋겠다. 그래서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기업을 좀 만들어 보고 싶고요. 이러한 비영리 기관의 운영 배경에는 캐나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일상적인 활동에 제약이 있는 수준의 장애인은 약 800만 명, 15세 이상 인구의 27%에 이릅니다. 이들을 위해 캐나다 정부는 장애인 소득 지원과 커뮤니티 기반 서비스, 고용 지원 등의 복지 차원에서 매년 46억 캐나다 달러, 우리 돈 4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The Canada Disability Benefit is intended to be a top-up to existing provincial and territorial benefits. So our work includes things like helping people to access benefits they might be entitled to. The amount is a little bit too small to do that. So it's $200 per month or $2,400 per year at the moment. 특히 세계 최초로 장애 적금을 도입해 주목받고 있습니다. 장애인이면 누구나 개설할 수 있고 연방 정부가 저축액의 최대 3배까지 지원해 주는 만큼 목돈 마련에 큰 보탬이 됩니다. 일할 수 없는 장애인도 자립할 수 있도록 복지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주목하는 건데 저축 보조금, 장애연금, 주거 지원, 재정 교육 등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지킬 수 있도록 전방위적 복지 구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한국은 장애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근데 여기는 special needs라는 그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부모님이 특별히 돌아가시고 나서도 아이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자원을 미리미리 준비시키는 그런 제도들이 있어요. 그런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탁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장애인이 진정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정책에 반영하는 캐나다의 사례가 장애 복지 모델의 좋은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 YTN-월드 이은경입니다. 장애인들이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선 안정적인 일자리 마련이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 할 수 있는데요. 타이완에선 장애인이 경제적 자립을 이루고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타이완 장애인들의 일자리 정책은 강호연 리포터가 알려드립니다. 천천히 돌아가는 원판에 조립한 부품이 하나씩 올라갑니다. 이번에는 숫자와 색깔에 맞는 칩을 골라 구멍에 집어넣습니다. 타이완의 한 비영리 재단에 마련된 장애인을 위한 직업훈련 장비입니다. 장애인 구직자들은 이곳에서 직업훈련은 물론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습니다. 이날 우영민 씨도 재단의 도움으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사회활동을 시작한 아들의 모습에 아버지도 마음이 놓입니다. 要是跟一个小朋友说，跟妈妈说，我为什么还没有去找工作？对啊，我跟他们说我想去做，因为找不到。就是像这两个我都喜欢摩托车吧，对吧？因为我不会的时候，他有时候也会教我啊。对啊，他就很高兴啊，就不会乱想了啊。以前呢，他就想赚钱啊。他说人家都有上班，我为什么没有上班？我要赚钱呢、在多少了？他就想去上班了。他只要心情好，我们家长当然就好了。 지난 2022년 기준 타이완의 장애인 인구는 약 12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18세 이상, 64세 이하로 생산 가능 인구에 해당되지만 이들의 노동 참여율은 20%에 불과해 현저히 낮은 수준.
타이완 정부는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기업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장려하거나 고용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 제도도 도입했습니다. 身障朋友的态度和文化也比较是一个同情啊、怜悯啊、轻视啊、排斥的这种文化。我们有发现这几年就是自闭症的那个求职者的，就是禁用率好像比以前来的多。 타이베이의 한 마사지 가게. 이곳은 시각장애인 6명의 일터입니다. 타이완에서도 마사지사는 시각장애인이 가장 많이 종사하는 대표 직종입니다. 타이완 정부는 기술 자격증 취득을 포함한 직업훈련으로 이들의 사회 참여를 돕고 있습니다. 然后政府呢，跟那个一些台湾一些协助单位啦，就是关怀单位啦，就来想说，按摩这个行业，按摩，因为按摩他如果肯学习的话，那政府就会帮他们辅导，就是整个单位出来做工，就是有工作。台湾我们现在这个整个社会其实是很有爱心的。 장애인의 사회적 자립을 위해 느리지만 의미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타이완. 보다 실질적인 자립을 위해선 새로운 환경과 시대에 맞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고용 기회를 늘리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타이완 타이베이에서 YTN 월드 강호연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세계 곳곳에서는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한 제도들과 노력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우리 사회가 함께 바꿔가야 할 과제들은 무엇인지 오랜 시간 장애인 권리 증진을 위한 현장에서 활동해온 노들 장애인 야학 김명학 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생님은 장애인의 자립과 권리 실현을 위해서 현장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해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학교 이름이 노들 장애인 야학. 야학이라는 공간이 갖는 의미는 뭔가요? 우선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 이동권도 있고 노동권도 있고 그냥 자질생활도 있고 이렇게 거기에 주기가 많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학교라는 중심 속에서 이런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한국 사회의 장애인 인권 수준이라고 할까요? 어느 정도 와 있다고 보시나요? 아주 가있지 멀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대한 인식 같은 거 그런 것도 너무 고착화된 그 개념 속에서 아직까지는 그런 그 인식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인권은 누구나 사람이면 같은 자기의 인권이 있잖아요. 그 장애인도 이렇게 맨 밑에나 사각지대에 있는 누구나 그 약한 장애인들도 포함해서 많잖아요. 성소수자도 있고 빈민도 있는데 그분들이나 자기들의 삶을 많은 욕심도 않고 그냥 살아가는데 어려움 없이 꽤 살아가는 게 바로 선진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없는 상태에서 선진국이라고 하면 그건 말뿐인 선진국이지 실질적인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의 정책과 현장에서 느끼시는 것과의 그런 간극 어떠신가요? 예, 그래서 광역시 너무나 차이가 많아요. 아무리 좋은 법안도 실정에나 맞아야 그것도나 비신하고 빈대가니까 활보 시간이 하루에 3시간 내지 4시간밖에 본인한테 오지 않아요. 그 시간이. 하루에 어떻게 3시간, 4시간 살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자립을 위해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고착화된 그 장애인에 대한 편견, 비장애인 장애인에 대한 편견, 그 배제 같은 것도 많이 고쳐줘야 하고 이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요즘 세상이나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제가 장애인인데 저는 못 고쳐요. 비장애인도 못 고쳐, 장애인. 근데 국가나 사회는 이렇게 그 환경들이 바꿀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 그 턱 같은 거, 그리고 장애인 꼴택시나 그 저상버스. 그게 다 환경이라고 보거든요. 그거 없을 때는 장애인은 어떻게 나와서
못 나왔잖아요. 근데 이런 환경들이나 바꿔주니까 나와서 자기 그 활동하고 이동하고 공부하고 노동할 수 있다는 게 성력이 되잖아요. 이런 환경이 안 바꿔진 이상 절대 못 나와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한국 사회나 국가가 환경을 바꾸면 가능하다는 거죠. 함께 사회는. 뭐 이게 따로 구분해서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뭐 장애인들이 편하면 그 비장애인도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노들 장애인 야학의 김명학 교장 선생님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동서양이 만나는 튀르키예 이스탄불. 천년의 역사가 켜켜이 쌓인 골목 사이 물 위에서 피어난 예술이 있습니다. 잔잔한 물 위에 물감이 떨어지더니 한떨기 꽃으로 피어났습니다. 얇은 송곳으로 모양을 섬세하게 잡아줍니다. 지난 2014년 유네스코 인류 무형문화유산으로 선정된 튀르키예 전통예술 에부르입니다. 소의 담즙과 천연 물감, 키트레라는 식물에서 추출한 수액이 재료의 전부. 담즙은 물감이 물 위에 퍼지도록 도와주고 색이 섞이지 않게 해줍니다. 그렇게 예술가는 물과의 대화를 시작합니다. 되돌릴 수 없기에 더 특별하고 아름다운 작업입니다. Yine İran'da bir isim tamlaması ile anıyorlar bu sanatı. Abru, Farsça ab, su demek. Ru hem yüz hem yüzey anlamına geliyor. Abru su yüzü demek. Bu sanatın en kısa tanımı da o, su yüzü resmi. 에부르 대가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무늬. 제자들의 표정이 사뭇 진지합니다. 대다수는 15년에서 많게는 20년 동안 에부르를 배운 사람들입니다. 시범을 보고 직접 실습을 ha는 시간. 저마다 다른 무늬를 만들어냅니다. 18 yıldır Üsküdar'da bulunan Ebristan Ebru evine geliyorum. Ebru yaptığım zaman kafam çok rahatlıyor, ruhum çok rahatlıyor. Ama suyun üzerinde bunu yapmak, yaratmak çok özel bir şey. Çünkü yaptığınız hiçbir ebru diğeriyle asla aynı olmayacaktır. Aynı renkleri kullansanız da, aynı yöntemi kullansanız da her zaman farklı bir ebru sizi karşılar. 에부르 예술은 한때 명맥이 끊길 위기도 맞기도 했지만 현대 미술 기법과 접목해 독특한 예술 장르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부르 예술의 장인 히크멧 바르투추기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30여 년 동안 대학교에서 제자를 길러냈고 튀르키예 에부르 대가 10명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인간문화재 칭호를 받았습니다. 지금도 손에서 붓을 놓지 않는 장인의 작업실이자 갤러리에는 실험적인 작품이 가득합니다. 엘리자베스 2세 여왕과 캐나다 트루도 전 총리도 이곳을 방문했다는데요. Aslında Ebru sanatına biraz terapi gibi de diyebiliriz. 이스탄불을 방문한다면 에부르 예술이 주는 아름다움과 치유 효과를 직접 경험해 보는 건 어떨까요? Aşk olunca meşk olur. Yani eğer siz bunu gönülden istiyorsanız, severek istiyorsanız o iş nasıl olsa olur, yapabilirsiniz. 글로벌 Y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